자, 단기 대여금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돈을 빌려줬어요. 자금을 대여하고 회수 기간이 1년 이내인 대여금. 그러니까 돈 빌려주고 1년 이내에 받을 돈, 요거예요. 그럼 만약에 1년이 넘어가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장기 대여금 되겠죠. 그래서 밑에 써놨어요. 자금을 대여하고 회수 기간이 1년이 넘어가면 1년 이상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단기 대여금이 아니라 장기 대여금이다. 그러니까 단기와 장기의 구분은 다 아시죠? 자, 다음.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는 시간인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 다음에 장, 단기, 금융 상품을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자, 보시면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하다.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하다. 1년이 넘어간다. 이렇게 봤을 때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면 현금이라고 하면 돼요. 그죠? 그 다음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면 되겠죠? 왜요? 취득 당시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우리가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 바로 요거죠. 3개월은 넘는데 1년이 안 되는 그죠? 금융상품,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하죠. 그리고 1년이 넘어가면 장기 금융상품이라고 하고요. 요 구분은 다 아시죠? 그죠? 자,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매출 채권이에요. 자, 이제 집중하시고 레드선. 자, 채권 채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반적인 상거래, 자, 그리고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회계에서는 일반적인 상거래다,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다로 크게 채권 채무를 둘로 나누거든요.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가 구체적으로 도대체 뭐냐? 이미 다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에서 가전제품을 파는 게 일반적인 상거래고요. 삼성전자에서 사용하던 자동차, 근데 삼성전자가 자동차 만드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죠? 또 삼성전자에서 사용하던 공장 건물, 이런 것들을 팔았다라고 하면 그거는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거예요. 알겠죠? 원래 그 업체가 하는 일, 그 회사가 하는 일이 일반적인 상거래고, 그게 아니면 다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일반적인 상거래일 경우에 받을 돈을 매출채권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 받을 돈을 기타 채권이라고 해요. 그리고 5가지가 있어요. 매출채권에 2개, 기타 채권에 3개가 있어요. 자, 매출채권에는 일반적인 상거래, 즉 그 회사에서, 그러니까 FAT로 말하면 상품을 팔고 돈을 못 받으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직관적으로. 상품 매매업으로 여러분 시험을 보거든요. 유통업으로. 그래서 상품 판매하고 돈을 못 받아. 그럼 외상매출금. 또는 상품 판매하고 돈을 못 받는데 돈 대신 어음이라는 종이 쪼가리를 받아. 그러면 받을 어음이라 그래요. 그 다음 기타 채권. 기타 채권에는 자, 미수금, 대여금, 선급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일단 지금은 종류만 보시고 다 이번 시간 다음 시간에서 다 강론에 들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 매입 채무. 자, 매입 채무는 일반적인 상거래로 인한 못 준 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품 팔고 돈을 못 받아. 자, 얘는 뭐예요? 상품을 사오고 돈을 못 줘. 그러면 자, 역시 2가지, 3가지 나눠지는데, 매입 채무에는 자, 외상 매입금하고 지급 어음이 있어요. 내가 상품을 사오고 그 대가로 돈을 못 주면 외상 매입금, 외상으로 하면 나중에 지급할 것을 약속을 하고 어음을 발행해 주면 지급 어음이 돼요. 네. 그 다음에 기타 채권에는 미지급금, 차입금, 선수금인데 다 반대말들이에요. 우리 동의어, 반의어 이렇게 있죠. 다 반대말들이에요. 외상매출금의 반대, 외상매입금. 받을 어음의 반대, 지급어음. 그다음 미수금의 반대, 미지급금, 대여금의 반대, 차입금, 선급금의 반대는 선수금이에요. 근데 이게요, 그 각자 입장에서 틀려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채권자 입장, 이쪽에 있는 사람들 채무자 입장이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예. 항상 이게 딱딱 맞아 떨어져요. 누군가에게 외상매출금이 된다면 누군가는 외상매입금이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 받을 어음이라면 누군가는 지급어음이 될 것이고, 이렇게 역지사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점점점점 이렇게 선을 거는 이유는요, 뭐냐면 바로 이 선급금하고 선수금은 서로 계약금을 주고 받았을 때 쓰는 말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상거래일 때도 사실 선급금, 선수금을 쓰고요.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닐 때도 선급금, 선수금을 써요. 약간 좀 박쥐 같아요. 그래서 얘는
좀 애매해서 밑으로 빼놨는데 실제 시험 볼 때 시험 준비할 때도 얘네 둘은 일반적인 상거래라는 말을 아예 안 해요. 그래서 논란이 될까 봐. 그래서 딱 요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다라고 단정 짓고 가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하나씩 뜯어 볼게요. 매출 채권. 매출 채권의 가장 좀 중요한 둘 중에 하나가 외상 매출금이에요. 매출 채권은 뭐예요? 채권이란 건 받을 돈이에요. 매출, 물건을 판매하는 거죠. 물건을 판매하고 받을 돈이 생기면 우리가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받을 돈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가 뭐예요?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 얘는 회계 처리로 바로 들어갈게요. 외상 매출금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기출 문제 사례예요. 도매업을 영위하는 더 좋은 상사는 거래처인 3일 상사에게 상품 100개를, 자, 이 골뱅이가 있는데 이 골뱅이가 영어로 at 할 때 그 줄여서 at이라래요. at은 개당 단가를 의미해요. 그래서 개당 단가 한 개당 1,000원짜리죠. 그러니까 한 개당 1,000원에 판매를 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물건을 100개 곱하기 1,000원 하면 공이 5개니까 10만 원이에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변에 상품 매출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물건을 팔았을 때는 상품 매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대변에 상품 매출은 참고로 수익이에요. 수익의 발생 10만 원. 차변에 물건을 팔았으니까 10만 원이라는 받을 돈이 생긴 거죠. 지금 돈을 받진 않았지만 앞으로 언젠가는 받을 거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외상 매출금, 자산의 증가가 되는 거예요. 거래 판례서에 맞게 자산의 증가, 수익의 발생, 이렇게 외상 매출금 발생 시 회계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분개할 수 있어요. 자, 이어서 이번에는 앞에서 발생한 외상값을 한번 현금으로 회수해 볼게요. 자, 위에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 매출금을, 자, 보세요. 3일 상사 발행 당좌 수표. 여러분, 3일 상사 발행 당좌 수표래요. 자, 3일 상사가 누구냐? 나예요? 아니면 타인이에요? 타인이죠. 이거 타인 발행 수표입니다. 이거 많이 헷갈려요. 그냥 딱 당좌 수표가 내가 발행하면, 그죠? 당좌예금. 남이 발행한 당좌 수표는 타인 발행 수표. 그러니까 현금. 이렇게 금방 캐치를 하는데, 이렇게 다른 거에 섞어서 응용해서 내면 그때는 헷갈려. 헷갈리지. 그냥 이 말 없이 그냥 읽어봐. 이거 당좌예금이라고 잘못 회계 처리한다고요. 아니에요. 당좌예금이 아니라 뭐다? 현금이에요. 왜? 이거는 뭐예요? 3일 상사 발행 당좌 수표는 3일 상사가 내가 아닌 타인이기 때문에 타인 발행 수표를 내가 물건을 팔고 받은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현금으로 처리하시는 게 맞는 거죠. 대개 여기서 무너져요. 그러니까 회계 처리도 잘하고 분계도 잘하고 문제도 잘 푸는 친구들이 되게 멘탈이 탈탈 나가는 게 요 한 문장 하나 토시 하나 잘못 읽어갖고 완전 다른 계산, 완전 다른 답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는 게 회계는 말조심을 해야 된다. 단어 하나 선택할 때, 문장 하나 읽을 때도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이상한 답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정말 멘탈이 탈탈 털려요. 그냥 대충 어림잡아, 어림짐작 이게 안 돼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언어 선택과 단어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벌써 완전 다른 말 됐잖아요, 지금. 이걸 당좌예금이라고 입력하는 순간 이건 오답 처리가 되고, 오답이면 이런 회계 처리 문제 하나가 보통 3점 또는 4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70점 합격점인데 67점으로 떨어지거나 64점으로 떨어지거나 또는 뭐 다른 거랑 이렇게 섞어갖고 68점, 진짜 빡치는 게 뭔지 알아요? 69점으로 떨어지는 영광도 얻게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는 외상 매출금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외상은 그냥 할 만한데 어음이 좀 지랄 맞아요. 어음 관련 거래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수표와 어음의 차이. 여러분, 수표와 어음의 차이가 어제도 제가 질문을 받았는데, 수표와 어음의 차이는 뭐의 차이가 있어요? 그냥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차이가 없죠. 근데 뭐의 차이가 있다? 얘가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없고. 바로 지급기일이 있고 없고 차이가 있어요. 지급기일이란 게 뭐라 그랬죠? 만기일. 이게 없으면 아무 때나 찾아가세요인데
이게 있으면 2022년 1월 10일까지는 찾지 마세요가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얘는 그냥 종이 쪼가리야. 그죠? 이게 사람 피를 말리는 거라 그랬죠. 그죠? 어제 충분히 얘기했어요. 자, 어음 증빙인데 여러분 교재 150페이지에 보면은 그림이 있어요. 도대체 어음이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선생님이 저렇게 열을 올리시면서 얘기를 하시나. 150페이지 그리고 151페이지에 보면 전자어음, 전자어음, 전자어음 해서 어음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어음이에요. 근데 거기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급기일이 다 있어요. 왼쪽에 보면. 그죠? 자, 150페이지에 보면 뭐라 돼 있어요? 지급기일 3일 뷰티한테 발행한 어음인데 2022년 1월 5일 찍혀 있죠. 이건 2022년 1월 5일까지는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발행일 보이세요? 발행일에 뭐라 써져 있죠? 2021년 6월 5일. 야, 미친다. 세상에 6, 7, 8, 9, 10, 11, 12, 1. 8개월 동안을 이 500만 원짜리를 그냥 신주단지 모시듯이 갖고 있으란 얘기야. 여러분, 8개월 뒤에 500만 원을 찾으란 얘기예요. 자, 어음 거래의 흐름을 설명을 할 건데 당좌예금 거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디서 많이 봤던 그림이 나오죠? 그죠? 더돈 상사와 은행이 당좌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예금 통장을 만들어서 입금을 하게 되면, 자, 요건 좀 이따 보고, 통장, 수표책, 어음책. 그때 제가 수표책에 노란색 표시를 했었죠. 이번에는 어음책을 발행해 보는 거예요. 그럼 어음책도 똑같아요. 10장이 1번부터 10번까지가 10장이 이제 한 세트인데 물건 사고 뚝 뜯어가 그렇게 주는 거예요. 당좌 수표처럼. 자, 그런데 자, 요걸 거래를 할 것 같으면 몇 가지 담보가 있어요. 특정 현금과 예금, 담보 예금이 있어요. 어음을 막 발행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인데 신용카드 못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야 신용카드도 만들어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신용카드라는 것 자체가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돈을 나중에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게 신용카드의 개념이에요. 돈을 빌려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카드사에서 여러분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은행도 당좌예금 거래를 할 때 체크카드 마냥 딱 그 당좌 수표 같은 경우에는 통장에 돈이 있는 것만큼만 발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음 같은 경우에는 어음 금액을 초과해도 발행이 돼요. 나중에만 그 금액을 채워놓으면 돼요. 카드값처럼. 카드값 메꾸는 것처럼 일단 다 써제 끼고 나중에 메꾸면 되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음을 잘못 쓰면 부도가 나고 도산이 되고 작살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음책을 받았으니까 이제 거래를 한번 해볼게요. 거래처랑 똑같은 방식으로 거래해 볼게요. 상품을 사오고요. 어제는 당좌 수표를 발행해 줬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어음을 발행해 줄게요. 전자어음을 한번 발행해 볼게요. 어음. 자, 어음을 발행하면, 자, 보세요. 내가 발행하는 어음은 뭐라고 그래요? 지급어음이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자, 타인이 발행한 어음을 내가 받았어. 그럼 뭐래요? 이 거래처 입장에서는 더존 상사가 발행한 어음을 받았으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받을 어음이라 그래요. 근데 좀 이상하죠? 지급어음은 내가 알겠는데 받을 어음이 아니라 받은 어음 아닌가요? 받았으니까 받은 어음 아닌가요? 논리 있는, 좀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근데 회계에서는 그렇게 언어 설계를 안 하고요. 앞에 돈이 생략되어 있어요. 돈을 지급할 어음이란 뜻이에요. 이걸 갖고 있으면 나중에 언젠가 돈을 이만큼 지급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돈 지급할 어음, 줄여서 지급어음이라고 하고요. 얘는 이 종이 쪼가리 들고 있으면 만기일이 지난 다음에 은행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 돈을 받을 수 있는 어음, 돈 받을 어음. 그래서 받을 어음이에요. 어음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받은 어음이 아니고, 예, 그렇게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돈을 받을 어음, 돈을 지급할 어음. 요거에 축약된 언어가 지급어음과 받을 어음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수님들께서, 저명하신 우리 회계 교수님들께서 비싸게 부르는 말을 못 찾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죠? 지급어음, 받을 어음. 물론 조금 단계가 올라가면 이것도 다르게 부르는 말이 있어요. 근데 아직은 우리 시험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예. 그들만의 언어가 있더라고요, 저것도. 자, 어쨌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래처 입장에서는 당좌 수표와 마찬가지로 지급 제시를 하면 되겠죠. 은행아, 돈 내놔. 근데 은행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안 돼. 만기일까지 오지 마. 그죠? 만기일까지 오지 마요. 아까 6월 5일 날 발행한 어음을 줬는데 만기일이 다음 연도 2022년 1월 5일이에요. 야, 너 내년에 만나. 안녕. 이렇게 안 바꿔주는 거예요, 돈을. 그럼 미치고 팔딱 뛰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예요. 나는 무슨 8개월 동안 진짜 미치는 거예요. 그 500만 원 받자고. 묶인 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행은 만기일이 되면 수수료 떼고 나머지 돈을 줍니다. 예.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받으러옴과 지급어음, 어음 거래의 흐름입니다. 당사예금하고 비슷하죠? 그죠? 당사예금하고 비슷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어음 거래의 흐름에 대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회계 처리를 한번 들어갈게요. 회계 처리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받으러옴의 수령, 회수, 수령. 그 다음에 받으러옴의 할인, 그리고 받으러옴의 배서양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자, 그리고 받으러옴의 부도,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받으러옴 발생을 했어요. 보관시 회계 처리 보세요. 도매업을 영위하는 더존 상사는 거래처인 3일 상사에게 상품 100개를 개당 1,000원에 판매하고 대금은, 자,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지금도 단어 하나 공부할게요. 동사 발행 어음이라는 거. 동사가 도대체 뭐냐? 준동사, 비동사, 캔동사, 동사는 뭐랑 같은 말이냐 하면 거래처라는 뜻이에요. 거래처 또는 상대방, 그냥 상대방, 너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동사는요, 3일 상사를 의미합니다. 문맥적으로 영어 문장 끊듯이 해석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분명히 한국말인데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죠? 내가 말했잖아요, 회계는 언어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판매 대금 10만 원은 3일 상사 발행 어음으로 받았다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이걸 동사 발행이다 또는 거래처 발행이다, 또는 상대방 발행이라고 바꿨어도 문맥상 다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또 그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제가 쓴 대로. 그래서 잘 기억하시고, 어쨌든 3개월 만기 어음으로 받았대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오늘 거래를 해서 물건을 팔았어도 나는 3개월 동안은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그죠? 3개월이 지나서나 받을 수 있겠죠, 그죠? 은행으로 바꿔갖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이렇습니다. 간단하죠? 아까 외상매출금이었을 때는 여기 외상매출금이라 적으면 끝났던 거잖아요. 그죠? 저 자리에 받으러옴이 가면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그죠? 외상매출금 들어갈 자리에 받으러옴 들어가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이건 이제 회수, 만기 추심. 추심이란 표현 하는데, 추심이란 말이 혹시 들어보셨나요? 채권 추심. 채권 추심이라면 들어봤죠? 채권이라는 거는 받을 돈이라는 뜻이에요. 추심이라는 얘기는 받는다는 뜻이에요. 받을 돈을 받는 행위를 채권 추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융 용어예요. 그래서 받으러옴이 만기가 되면 은행아 돈 줘, 이걸 추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앞에 1회 거래, 요 10만 원의 거래에 대해서 발생한 받으러옴이 만기가 되어 발행 은행에 추심 의뢰를 했어요. 은행 보고 돈을 받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돈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추심 의뢰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수료 5,000원을 차감한 잔액이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여기서 수수료 5,000원은 약간 은행에서 그냥 그러니까 무조건 챙기는 송금 수수료 같은 거예요. 우리가 돈을 보낼 때 특별한 일 없으면 송금 수수료가 발생하죠. 이것도 어음을 추심할 때 반드시 수수료가 들어가요. 피할 수 없어요. 무조건 들어가는 돈이 수수료예요. 어음 수수료, 만기 추심수, 이걸 만기 추심 수수료라고 합니다. 그럼 추심 수수료 또는 줄여서 추심료라고 하는데, 이 추심료의 회계 처리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면 돼요.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처리하면 돼요. 다만 이게 조금 다릅니다. 아까 전 시간에 배웠던 전 시간이죠. 단기매매증권 취득 시 부대 비용도 수수료 비용이었죠. 근데 걔가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그죠? 그 회사가 가전제품 파는 회사면 가전제품 파는 회사가 갑자기 주식 투자를 해. 근데 주식 매입에 따른 수수료가 들어가. 그런 영업의 비용이라고 했어요.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얘가 딱 그래요. 얘는 이 채권 추심이라는 것 자체가 매출 채권으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인 영업 비용으로 봐서 판매비와 관리비로 봅니다. 이게 다르요. 아까는 주식 투자한 거잖아요. 단기매매증권이. 그건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관점이. 그러니까 영업의 비용이었어요. 근데 얘는 뭐다? 이게 물건 팔아서 결국에는 생긴 일이잖아요. 판매비와 관리비로 본다는 뜻이에요. 관점이. 시각이 달라요. 자, 그 다음 이번엔 세 번째 사례입니다. 할인, 매각거래 회계 처리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 150페이지에서 봤던 6월 5일, 2021년 6월 5일 날 발행했던 어음을 2022년 1월 5일 8개월 동안을 무슨 군뱅이 마냥 기다렸다가, 그죠? 나비가 번데기가 돼서 막 부화하듯이 그렇게까지 8개월 동안을 꾹꾹 싸먹고 기다렸다가 누가 병신같이 그렇게 해요.
예를 들어 당장 만약에 내가 6월 5일 날 오늘 받았어. 500만 원짜리를. 이 500만 원 당장 현금화가 못 하잖아. 근데 기다렸다가 은행에서 바꿔야 되잖아. 근데 있잖아. 여름 휴가비도 직원들, 내가 만약에 직원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사장님이야. 우리 딸 2학기, 우리 아들 2학기 등록금도 줘야 되는데 이 어음을 깨야 되는데 이 어음을 깨려면 은행에서는 안 받아주고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특단의 결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부모님이라면. 왜 그런 얘기하죠? 야, 내가 니네 등록금 보내주려고 적금 깬 거 알아? 막 이렇게. 내가 니네 등록금 보내주려고 집을 팔았어. 막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런 것처럼 사업자는 특단의 결단을 내립니다. 받으러 오면 500만짜리 갖고 있는 게 있었는데 우리 아들, 딸 등록금, 또 우리 직원들 월급, 또 설날 떡값 이런 거 생각해보면 아깝지만 헐값에 매각하는 누가 산다는 사람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쓰린 가슴을 움켜쥐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만약에 이 어음을 할인하는 게 만기 추심하고 뭐가 다른지 아세요? 회피가 가능한 일이에요. 회피 불능 사건이 있고 회피 가능 사건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충분히 안 할 수 있는 사건, 이게 회피 가능 사건이에요. 물론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어음을 매각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일단 객관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 불가항력적인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만기 추심의 경우에 들어가는 수수료와 이제 설명드릴 중도의 매각거래로 할인하는 어음의 수수료가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내가 충분히 피할 수 있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눈물을 머금고 갈아엎어야 되는 손해라고 봐요. 만기 추심은 비용이지만 추심료에 대해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처리합니다. 아까 그 5,000원. 근데 이거는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악조건이 되다 보니까 보통 그런 상황에서 이걸 많이 할인해요. 눈물을 머금고 헐값에 매각하는 것을 할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점이 틀려요. 자,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 이해하셨을 거라고 봐요. 자, 앞에 거래 10만 원짜리 얘기예요. 발행한 받으러움을 땡땡 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가 4배나 비싸. 2만 원을 차감한 잔액이 당사 당자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매각 거래로 처리하시오. 매각 거래라는 얘기 뭐냐면 은행아, 내가 지금 8개월 동안 기다릴 여력이 없어. 어느 정도 리스크는 있겠지만 이걸 좀 헐값에 사주지 않으련? 그러면 은행이 딱 봐요. 이거 어디 어음이야? 샘성전자 어음이네. 그래, 할인료 대충 10% 후려쳐서 사줄게. 자, 은행아, 이 어음을 좀 사줘. 했더니 뭐야, 듣보잡 회사 발행 어음이잖아. 이거 부도나면 어떡해? 나 못 사. 땡! 바로 거절할 수도 있어요. 손절을 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음을 발행하는 회사의 신용도도 되게 중요해요. 그냥 막 사면 안 돼요. 막 받으면 안 되고. 그래서 재무제표 분석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거래를 할 때 이 회사를 철두철미하게 분석을 해서 혹시나 어음을 받더라도 은행에서 빠꾸당할 일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봐요. 자, 그래서 뭐 어쨌든 그 얘기 그렇고 이렇게 처리합니다. 일단 받으러 오면 은행에 넘기는 거니까 매각을 해요. 그리고 2만 원을 빼면 얼마 받아요? 8만 원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적힌 말 보세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에요. 그리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자,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아까 어음이 만기가 돼서 추심을 하는 추심료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가 아니잖아. 원래 그냥 일상적인 돈이에요. 은행 송금할 때 들어가는 송금 수수료 마냥 그냥 이럴 때 이만큼 돈이 들어라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고 일상적인 비용이에요. 그리고 어음이라는 일반적인 상거래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냥 부대 비용으로 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처리하는 관점이에요. 근데 이거는 내가 충분히 회피가 가능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죠? 뭐 이게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건 객관적인 상황이에요. 주관적으로 나는 힘들지. 어쩔 수 없으니까 어음을 할인하는데. 근데 객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매출채권, 받으럼이라는 매출채권을 내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손실이라고 봐요. 손해로 봅니다. 그럼 뭐예요?
내 영업활동하고 사실 관련이 없는 부분이에요. 내가 손해보는 것. 내가 장사해서 물건 하나 팔고 손해보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매출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얻는 손해, 손실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해요. 이게 조금 달라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아, 이거 참 정리는 좀 이따 할게요. 참 요게 먼저 하고 참 미안해요. 자, 바드라움의 배서양도라는 게 있어요. 배서양도라는 건 뭐냐면 한자어가 답인데요. 배서는 뒤집어 쓴다는 뜻이에요. 배서, 양도는 뭐예요? 넘겨준다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퉁치는 거예요. 어제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내가 물건을 팔고 100만 원짜리 어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또 누군가에게 물건을 사고 돈을 줘야 되는데 마침 받은 어음이 있어. 야, 돈 대신 이거 어음 가져가 라고 어음을 이렇게 딱 퉁치는 거, 어음 셔틀 시키는 거, 이게 배서양도라 그래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항공상사에 상품을 매입하고 상품 대금 10만 원을 여기서 받았던 이 전의 거래죠. 이 동그라미 1의 거래라는 얘기는 그 상품 팔고 어음 받은 그 거래 얘기하는 거예요. 10만 원.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을 배서양도하였다라고 하면 어음을 주고 상품을 사고, 이런 식으로도 가능해요. 어음은 결제 수단으로도 사용이 돼요. 이렇게. 하여튼 뭐 그렇더라고요. 자, 어음 관련 수수료 정리해 볼게요. 어음 관련 수수료 배운 거 딱 두 개가 있었죠. 추심료와 할인료가 있습니다. 추심료는 만기까지 들고 있었을 때 수수료 조금만 내고 돈을 바꾸는 일상적인 절차. 할인료는 내가 정말 쓰린 가슴을 움켜쥐고 어음을 제값에 못 받고 헐값에 매각을 했을 때 할인해주는 비용이에요. 여기 수수료자를 붙여서 시험 문제 나오게 돼요. 추심 수수료, 할인 수수료. 그래도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되는 게 수수료 비용이라는 말은 추심료에만 붙여야 돼요. 그래서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고요. 밑에는 바드라움이라는 매출 채권을 할인, 즉 처분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이다 라고 해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개정 과목, 즉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수수료 비용은 일반적인 상거래로 인한 비용이라고 보아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를 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은 영업 활동하고는 무관한 손해라고 봐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맞는 단어를 쓴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각 상황에 맞는 단어를 쓴다. 단어 선택이 되게 중요합니다. 계산을 잘하면 뭐래요? 회계는 절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회계를 제가 계산한다고 가르쳤지만 시험 문제라든가 실제 실무에 가시면 계산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회계는 단어 선택도 잘해야 돼요. 그렇죠? 아다르고 어다르고 제가 자꾸 말 언어 생활하고 단어 선택하고 하는 거에 되게 중요하다고 자꾸 비중을 높여주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수수료가 들어갔는데도 상황에 따라 부르는 말이 다르고 부르는 말만 다른 게 아니라 그렇죠? 구분도 다르기 때문에 말 잘해야 돼요. 회계는 신중하게 해야 되고 말을 되게 잘해야 돼요. 자, 이번엔 부도를 얘기해 볼게요. 부도는요 정식으로는 은행에서는 부도라는 말도 쓰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도라는 말을 쓰죠. 근데 은행, 즉 금융권에서는 부도라는 말도 쓰지만 더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당좌 거래 정지 처분이라고 합니다. 당좌 거래 정지 처분. 당좌 거래 정지. 왜냐하면 어음 자체가 당좌 예금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당좌 거래 정지 처분이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앞에 1회 거래에서 수령한 어음 발행인 3일 상사가 부도가 났대요. 부도가 나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단 이 부도에 대해서는 이 어음은 이제 못 받는 어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얘의 신분을 바꿔줘요. 바드라움이 아니라 부도 어음과 수표라는 합성어를 씁니다. 그래서 부도가 확정된 회사의 당좌 수표, 이걸 부도 수표라고 하고요. 어음은 부도 어음이라고 하는데 이 합성어로 부도 어음과 수표라고 회계 처리를 합니다. 단어를 저렇게 써요. 단어 저렇게 써요. 부도 수표, 부도 어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됐습니다.